자, 다음 내용 나가겠습니다. 일본 청력 테스트 끝났죠. 일본 2분기 경제 성장률 이전 전망치보다 둔화 4.5% 성장 예상. 일본 경제가 2분기 이전 예상치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왔죠. 일본 지금 성장률도 당연히 안 좋지. 안 좋을 수밖에 없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동기보다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똑같습니다. 앞선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렇고 우리 에너지라던가 원자재 가격에 굉장히 좀 민감한 국가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에 취약한 국가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노제팬 끝. 보복 여행 시작되나. 일본 패키지 본물. 일본이 단체 관광 시작으로 2년 만에 관광객 입국을 재개한다. 그러면서 일본 여행이 다시 이제 이렇게 또 재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여행을 가서 좀 코이니 씨 온천을 좀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몸을 지지고 막 좀 이런 것들이 이게 말투가 좀 몸을 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지금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나 좀 찾아보니까 옛날부터 좀 음식이라던가 좀 취향이라던가 습성이라던가 좀 이렇게 할아버지 그렇다 해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산 것도 아닌데 취향이 좀 할아버지더라고요. 과자도 좀 올드한 거 좋아해. 막 맛동산 이런 거, 한과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 공항 입구 때 이루어지는 코로나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뭐 98개국 자가격리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따가 이제 미국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소비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좀 양갱까지는 아니에요. 새우깡 맛있지, 좋지. 한가가 좋더라고요. 자, 용각산 그 가루로 된 용각산 또 이렇게 부모님이 많이 좀 드셨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일본이 뭐 여행을 재개하고 뭐 이렇게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뭐 일본 엔화를 담니 안 담니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계실 건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일본 경제가 2분기 이전 예상치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죠. 그래서 지금 좀 안 좋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일단은 안 좋은 이유, 첫째로 원자재라든가 에너지 가격이 비싸죠. 일본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너무 비싸. 근데 이번에 또 엔저 현상 또 계속해서 가고 있죠. 엔저 정책을 펼치면서 엔화 가치가 너무 낮아. 최근에도 미 국채 금리랑 너무 또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엔화가 너무 지금 저점 아닌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장률까지 또 저하가 나왔어. 예전엔 일본 기업들이 이제 일본 자국 내에서 수출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뭐라 그럴까 무역도 흑자를 기록을 했고, 그래서 일정 부분 또 이렇게 엔화를 바꿔주고 엔화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이 뭐 다른 미국이라던가 다른 나라 국가에 가서 이제 기업이 진출을 했죠. 굳이 진출을 했는데 엔화를 사줄 필요가 없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엔화 수요도 상대적으로 예전보단 떨어지겠죠. 그렇다면서 엔화 가치가 예전만큼 좋지가 않은 겁니다. 자,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 뭐 엔저 정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엔화 가치를 떨구고 일본 수출 기업들을 밀어주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펼쳐주고 있는데, 최근 사이 성장률이 너무 저하가 나왔어. 소비를 너무 안 해도 인플레이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갔고, 그리고 수입 단가가 너무 비싸. 자, 지금 일본이 망한다, 뭐 엔화가 무너진다, 일본 앞으로 망할 거다 하시는 분들, 애널리스트 분들 많으시죠. 경제방송 보시면 많을 거예요. 근데 코인이슈는 다릅니다. 천재지변이라던가 뭐 다른 원인으로 망할 수 있겠지만, 망한다고 하면 경제적으로는 망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본이 제조업 쪽에서는 원탑이에요. 그냥 제품만 보셔도 딱 보여. 그냥 펜을 쓰셔도 메이드 인 차이나랑 메이드 인 재팬이랑 달라. 세밀해, 정교해, 뒤집어져. 일본 차들 보면은 단단해. 진짜 섬세해. 일본 그 제품들 만든 거 보면.
자, 오늘은 좀 일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제 따라오세요. 건강한 소비가 있어야 매출도 증가하고 순환이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건강하진 않아요, 일본이. 자, 일단은 일본 경제 부흥기가 1953년도부터 1965년도, 이때가 경제 성장률이 한 9%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했던 게 뭐냐면 수입 대체 산업이라고, 일본에서 최대한 다 만들자. 어떻게 보면 지금 블록 경제화 시대랑 똑같죠, 일본이. 블록 경제화 시대 때 일본 평균 경제 성장률이 9%라는 겁니다. 9%씩 올라갔어요. 뒤집어지죠. 수입 대체 산업. 야, 수입하지 말고 우리 국내 일본에서 다 만들자. 수입 의존해봤자 100원에 만들 수 있는 거 120원, 130원 가는데 우리가 다 만들면 되잖아. 수입 대체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합니다, 일본에서. 그랬더니 어떤 그 드라마틱한 변화가 왔어요? 무역 적자가 줄었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흑자,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났네. 무역 적자를 최대한 줄이자. 그런 경제 전략을 채택을 합니다. 자, 65년도부터 70년도까지는 평균 8% 가까이 올랐어요. 미친듯이 오르죠. 이때가 부동산, 직물, 정보, 반도체 이런 산업들이 호황세를 타기 시작할 때입니다. 자, 우리 일본 그 자동차 도요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51년도 정도에 미국한테 수출하는 그 뭐라 그럴까, 자동차 양이 1년에 한 300대 정도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51년도에. 근데 그게 20년 뒤 한 73년도 정도에 유럽 메이커들 이런 거 다 제쳤어. 그냥 뭐 폭스바겐이고 뭐 유럽 그냥 뭐 뒤집어지는 애들 다 제치고 미국 시장 어떻게 돼요? 자동차 수출 1등으로 기업이 탈바꿈됩니다, 도요타가. 자, 우리는 1985년도 9월 22일 플라자 합의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때 이후로 이제 엔화 가치가 한 2배 가까이 올라갔죠, 가치가. 그러면서도 일본인들이 막 세계 명품들 막 다 휩쓸고 목에 막 진주 목걸이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뭐 기축통화니 뭐니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1985년도 어게인 1985년도 올라갑니다. 1980년대 초에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있었어. 그리고 그 전임이 이제 지미 카터 행정부라고, 거기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미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경제 정책을 펼쳤냐면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았어 그때. 왜냐면 1970년대 또 우리 1차, 2차 유가 파동이 있었죠. 오일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았어.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도 그렇고 지미 카터 행정부도 그렇고, 우리 그 폴 볼커 기억나시는 분?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폴 볼커, 그 2m 1cm짜리 기준금리를 뭐 거의 한 몇 프로였지? 한 20% 가까이 올리셨던 분. 대단하신 분. 인플레이션율을 그냥 미친듯이 잡아 먹으셨던 분. 그때가 이때입니다. 인플레이션 미친듯이 올랐을 때. 자, 폴 볼커가 또 1980년대 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로널드 레이건도 그렇고 그 지미 카터 행정부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을 계속해서 시행을 했어. 그때 금리 인상을 펼쳤고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심했지. 고금리 정책을 썼어요 그때. 근데 고금리 정책을 썼으니 당연히 인플레이션율 잡았겠죠. 그때 당시에는 뭐라 그럴까, 막 기준금리를 막 20% 가까이 올려버리니까 인플레이션 잡을 수밖에 없지. 근데 이번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고인이셔 뭐라 그랬죠? 달러가 강세를 계속해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미국이 좋지만은 않다. 11월 8일 이전에, 중간선거 이전까지 미국 달러 가치, 달러 인덱스를 낮춰 놓을 거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고인 이슈가? 수출, 우리 100억 부자님. 자, 스타님이 미국 사람들 일본 자동차 거의 다 탔었는데 요즘은 한국 자동차 좀 타기 시작하네요. 아마 올해 작년 기준 미국 시장 점유율이 제너럴 모터스가 도요타인가? 도요타한테 뺏겼을 겁니다.
일단 뺏긴 거는 확실한데 2위예요. 시장을 뺏겼어요. 일본한테. 근데 지금 뭐 한국 걸 많이 타신다고 하네요. 또 가성비도 그렇고. 자, 달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돼? 미국 기업들이 수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일본은 엔저 정책 펼치면서 값이 싸. 중국도 위안화가 낮네. 굳이 비싼 미국 거 제품 살 필요 없죠. 이때 당시에 고금리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누구를 못 잡았다? 미국 기업들을 못 잡았다. 미국 국민들. 기업들 플러스 농부들까지 못 잡았어요. 이때 그 레이건 정부 하면 또 쌍둥이 적자라고 좀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적자와 무역 적자를 재정 적자를 못 잡았다. 그래서 이제 뭐 쌍둥이 적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때 그 자동차 그 영상을 봤나 하여튼 뭐 CF를 봤나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막 차량을 부숩니다. 차량을 부수면서 야 우리 지금 일본 때문에 우리 차량을 못 팔잖아. 수출을 못 하잖아. 노동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 데모를 하기 시작해. 거기다 농부들까지 들고 막 그 데모를 하네. 내가 열심히 경작을 해서 이렇게 고구마도 만들고 쌀도 만들고 했는데 수출 가격이 왜 이래? 팔리지도 않아. 자, 다 들고 일어나니까 아 이제 좀 안 되겠다. 그리고 또 그때 1970년대 말 또 달러 위기 있었죠. 또 우리 닉슨 근본위 제도 또 폐지당하고 달러가 막 휘청거리고 유럽에서 달러 안 쓰니 뭐니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졌죠. 너네 금도 없으면서 이렇게 지금 거짓말 쳤어? 달러 가치가 떨어졌을 때 경제적으로는 폴 볼커가 나와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렸죠. 그렇게 되면서 달러 가치를 올렸습니다. 기준금리 은행에만 넣어놔도 20% 가까이 이자를 주니까 달러 막 넣어도 놔도 I want 달러. 달러가 필요해. 은행에 넣고 싶어. 거기다가 사우디 이렇게 가가지고 달러를 결제할 때 5일 달러로 하게 해주세요. 5일로 쓰게 해주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니까 달러로 결제하자. 그럼 앞으로 달러 그 5일 필요한 사람들 다 달러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달러가 지금 기축통화 자리에 오른 건데 그랬던 이제 달러 위기들이 다시 또 불현듯 떠올라.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1985년도 9월 22일 플라자 호텔, 그래서 플라자 합입니다. 플라자라는 이름의 호텔에서 그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게 어떤 정책이냐면 미국 달러 가치를 내리고 일본 엔화랑 독일 마르크와 가치를 높이자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거 발표하고 난 다음에 달러와 환율 어떻게 됐을까? 1달러에 235엔 정도 하던 게 한 20엔이 빠집니다. 그만큼 지금 엔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1달러에 215엔 정도 하던 게 1년 뒤에 120엔이 됩니다. 그 뜻은 뭐예요?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엔화 원달러 엔화 죄송합니다. 엔화 환율이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엔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엔화 가치가 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내가 뉴욕이나 이런데 부동산을 가서 건물을 사 100억 하던 거 엔화 가치가 올라가지고 가만히만 있었는데 50억이 됐네. 50억에 사는 겁니다. 뉴욕 부동산은. 이해되셨나요? 미친듯이 사. 명품이 루이비통 가방이 500만원짜리가 250만원이 됐어. 가만히만 있는데. 그냥 내가 내 나라 돈을 갖고 있는데 여행? 뒤집어지죠. 여행 뭐 비행기 값이 200만원인데 100만원이 됐어. 50% 요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해외여행 다니지. 그리고 뭐 공장들 베트남 이런데 막 그 싼 나라들 다 거기로 공장 이전하지. 그리고 기존에 제조업 하던 거 고부가 가치 상품 생산해. 굳이 할 필요 없잖아. 미국 자산 미친듯이 사들여. 부동산이고 뭐고 주식이고 뭐 다. 자, 그때가 일본 거품 경제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자,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됐죠. 이전에는 미국 달러 가치가 너무 높았어. 금리 인상을 너무 미친듯이 해가지고. 그래서 국민들, 기업들, 농민들까지 일어나서 야, 달러 가치 좀 내려줘라. 우리 지금 수출을 못하잖아. 그럼 이렇게 플라자 합의 딱 끝나고 나자마자 달러 가치가 하락을 했죠. 그러면
미국에서 수출하는 수출품들 다른 나라 국가들이 너도 나도 사고 싶어해. 야, 200원 하던 게 달러 환율계 깨지면서 저렴하게 됐네. 수출이라던가 생산한 제품들 이런 것도 서비스들 더 많이 구매하게 됐죠. 미국은 수출량이 늘어납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처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어. 그냥 5% 그대로 동결을 했어. 상식적으로 엔화 이렇게 강세면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잡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갔어. 그대로 동결했어. 근데 이제 엔고 시작됐죠. 엔고에 의한 그 불행 발생이 우려가 현실이 됐어. 안 되겠다. 기준금리 낮추자. 저금리로 갔어 다시. 근데 저금리로 갔더니 또 다른 고난이 또 이렇게 앞에 막고 있어. 금리를 내렸더니 일본 국민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미친 듯이 사들여. 대출을 받아서. 안 그래도 지금 엔고 현상 때문에 지금 힘든데 저금리 정책 하니까 부동산 주식들을 미친 듯이 투자를 해. 일본 부동산 가격이 막 수십 배 막 그냥 거품이 미친 듯이 낍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일본 국민들 다 루이비통 명품이야. 그때 일본이 제일 잘 살았던 게 뭐냐면 그때 기업가치 탑 100, 전 세계 탑 100 딱 들어가면 일본 기업이 90개 이상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잘 살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안 되겠다. 환율 좀 안정화 시켜야겠다. 그래서 1987년도 우리 프랑스 또 파리에서 루브르 합의가 또 일어납니다. 그때 또 6개국 어떻게 보면 좀 일본이 대단해. 좀 선진국이었어. 프랑스, 서독, 일본, 캐나다, 미국, 영국. 뭐 동독은 그 수준이 좀 낮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6개국이 루브르 합의를 합니다. 달러 가치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걸 좀 이렇게 용인해줘라. 좀 이렇게 방어해줘라. 그런 내용이. 자, 그래서 1986년도부터 91년도 일본 경제 성장률이 4.5% 정도 떨어집니다. 예전에 우리가 9%, 8% 때보다는 좀 떨어졌죠. 근데 그래도 4.5%면 어느 정도 양호했어요. 근데 1992년도 1.7%로 추락을 합니다. 이때 뭔 일이 있었어요? 누가 담갔어? 누가 담갔을까? 어라? 이것 봐라. 지금 이렇게 플라자 합의를 이용해서 지금 엔화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기고만장하네. 거품을 좀 이렇게 빠지게 해줘야겠네. 월가애들이 움직입니다. 월가의 금융 폭격이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뭐 20년, 10년 이제 들어가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었겠지. 제가 요거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루나 공매도 터트렸을 때 너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금 요거 내용만 보시면은 루나랑 일본이랑 같다. 이해하기 쉬워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거품이 끼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딱 터트려 주는 거야. 월가에서 제조업으로 흥해서 미친듯이 이렇게 고점 찍었는데 금융으로 터트립니다. 죽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어. 엄밀히 따지면 이때부터 일본 국민들이 소비를 줄이고 절약을 하게 되고 현금을 중요하게 된 건 아니고 전쟁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지리적 그 특색이랑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거를 코인이슈가 갖고 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제조업이 흥했던 시절 일본은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미친듯이 돈을 찍어내고 연준에서 돈을 찍고 신용화폐 제도에 들어서면서 일본이 어떻게 됐어요? 월가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약세해지기 시작했어. 약세해졌어. 지금 미국이 뭐 하겠다고 해요? 블록 경제화에 진입하겠다 라고 하죠. 블록 경제화의 시대에 진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잘 살았던 국가 누구 있어요? 블록 경제화? 일본이 있죠. 제조업 뒤집어지는, 제조업에 특화된 국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야, 우리가 신용화폐 제도에서 돈 미친듯이 찍어냈지, 우리 돈으로 너네 잘 살았지, 지금 어라? 뉴욕 와서 부동산을 사고 우리 목을 쪼르네? 전세계 탑 100에 기업들 너네 국가들이 다 지금 다 들어가 있네? 승질 나지 당연히.
자, 중국 2002년도 WTO 들어와가지고 전 세계 공장이 됐어. 미국은 달러를 찍어댔어. 근데 그 달러 미친듯이 달러 찍어냈는데 인플레이션율이 안 올라갔고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중국이 다 받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다 소비를 해줬고 수출을 해줘도 다 받아 먹고 달러의 최고 소각장 역할을 중국이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머지 국가들 일본, 뭐 인도, 중국, 한국, 일본 얘네 국가들도 신용화폐 제도에서 달러를 미친듯이 찍어냈는데 달러를 이용해서 미친듯이 성장을 했어. 근데 다시 블록 경제 시대로 진입을 한다네? 미국이 지금까지 얘네들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도 성장을 했고 이제 얘네들도 미국 때문에 성장을 한 건데 이런 애를 다 죽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고성장 막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일본은 지금 제조업이 흥했던 제일 잘 살았던 때로 돌아간다는 거겠죠. 블록 경제화 시대. 미국은 뭐 일본이 타겟이 아니야. 중국이 타겟이지. 중국, 러시아 이런 반미 국가들을 국가 경제적으로 다 전 세계적으로 다 왕따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블록 경제화 시대에 다 진입을 해서. 그럼 일본은 앞으로 일본이 제일 잘하는 물건을 찍어내는 그런 시대에 돌입이 된다.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이 됐다. 이렇기 때문에 일본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엔화 반등 필연적이다. 이해되셨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 엔화 반등은 필연적이다. 일본 이제 잘할 때가 왔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뭐 일본이 망하고 뭐가 엔화가 힘들고 흘러 들으시면 됩니다. 지진이 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자 이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다 준비를 했어. 이미 대내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2018년도 중국한테 무역관세 매길 때부터,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사우디나 아랍 이런 애들 원유 생산을 통해서 걔네들을 좀 밀어냈을 때부터 블록 경제화를 미국은 준비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